좀 진행할게요.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항상 사이버 보안을 하실 때 음, 어떤 새로운 사고가 일어나면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제 약간 폐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신문에서 보여지는 것들 이외의 정보는 이제 획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줌을 통해서 모든 걸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저희가 공개 가능한 것들 뭐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번에 이제 악성 행위의 사용, 이제 가장 특이한 지점이 뭐가 있냐면, 요번에 악성 행위에 사용된 그 악성 코드가 BPF 필터, BPF 도어라는 겁니다. 이게 BPF는 이제 버클리 패킷 필터의 약자인데, 여러분들 마침 또 저희가 패킷 분석할 때 썼던 뭐 와이어샥이라든지 티샥 또 TCP 덤프에서 사용하는 이제 패킷을 수집하는 그런 커널에 있는 모듈이잖아요. 그래서 이 BPF 필도어라는 악성 코드가 기존의 악성 코드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걸 좀 아시려면 이제 기존의 악성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기존의 악성 코드는 내부망에 침투한 경우에 이제 외부에 자기가 내부망에 침투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콘이라는 우리가 이제 뭐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등대처럼 등대가 이제 밤에 한 번씩 돌면서 이제 자기 그 위치를 알려주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암초에 충돌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비콘이 어디에 있는지를 배한테 알려주는 것처럼 어, 이 대부분의 악성 코드, 거의 뭐 이 악성 코드를 제외한 모든 악성 코드는 자기의 위치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사건과 관련은 없지만 뭐 어떤 트래픽을 이렇게 트래픽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아웃바운드 이게 이제 한국 IP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한국 IP인 경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한 이게 우리가 말할 때 이걸 아웃바운드 트래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전부 아웃바운드로 이제 통신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어, 대부분 이제 이렇게 내부에 있는 IP들은 외부에 접근할 때 그 방화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뭐 안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는 있지만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학교 컴퓨터로 접속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접근 제어 정책 혹은 나트라는 걸 이용을 해서 어, 이제 접근을 못하도록 막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악성 코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공격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메일에 악성 코드를 붙여가지고 이제 침투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악성 코드가 내부에 자리를 잡은 이후에 자기가 성공적으로 사용자의 컴퓨터를 감염시켰다는 거를 밖에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실을 공격자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토론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IP들이 이제 토론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밖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를 받아보면 이 IP가 감염됐구나라는 거를 공격자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호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접속을 했을 때 내가 1번이라는 신호를 주면은 뭐 어떤 행위를 하고 2번이라는 신호를 주면은 어떤 행위를 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공격 노드를 제어할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탐지할 때는 어떻게 탐지하냐면 한번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이번 여기서 7번 중에 뭐 유사한 통신이 있는지 보고 제 데이터가 지금 요거는 이제 감염된 한국에 있는 IoT 노드들에서 발생한
특별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실물을 좀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좀 익숙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거하고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이 BPF도 이게 뭐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 결과가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면은 아시겠지만 몇 가지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최초 침투 지점이 언제였는가. 이거는 이제 금보원에서 나온 리포트에도 공개가 돼 있는데요.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내부망에 잠복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알려진 감염 서버 수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인 걸로 이제 식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왜 SKT 같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보안하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 대우도 좋고 또 좋은 기술자도 있는 그런 조직이 자기네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모듈을 지키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것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들이 못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 사실 이제 여러분들을 고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매력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보다 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공격 기술이나 기법이 나왔을 때 한번 치열하게 고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 요로 돌아갈 때 그럼 방법을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악성 코드들은 액티브하게 동작합니다. 액티브하게 동작하는 게 뭐냐면 내가 비콘을 내고 그 비콘이 저희 소위 이제 마스터 노드 명령 제어 채널로 가서 거기서 이제 어떤 명령을 물고 들어오는 방식으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지금 쓰는 컴퓨터가 감염됐다면 감염된 컴퓨터에서는 밖으로 통신이 발생합니다. 통신이 발생하면서 이제 뭔가 명령을 받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체계는 이런 움직임에 되게 익숙해 있어요. 근데 이제 공격자가 관점을 바꿔버린 거죠. 어떻게 바꿨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냥 얘는 감염이 되면 네트워크에서 지나가는 통신 패킷을 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액티브하게 통신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패킷을 보내지 않아요. 패시브하게 동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 일단 이 시점에서 탐지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뭔가 아웃바운드 통신을 내거나 아니면 하드 드라이브에 악성 코드가 있거나 근데 얘는 하드 드라이브에서 이제 가동이 되면은 자기 자신을 지워요. 지우고 이제 메모리에만 올려져 있기 때문에 아, 또 드라이브에 있는 악성 시그니처를 가지고 탐지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아, 또 이제 시그니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번 가보시면 기덕 같은 데 가면은 BPF 도어라는 악성 코드가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를 컴파일하는 방식 여러 가지 노이즈를 집어넣어서 컴파일하면은 뭐 완전히 다른 악성 코드를 만들 수 있고 굉장히 간단한 코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대응 체계, 시그니처 기반 대응 체계로 탐지가 불가능하고 두 번째 행위 기반 탐지 체계로 또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통신사가 이런 공격에도 허무하게 이렇게 당했다 보시면 되고 이 공격에 당한 통신사는 어, 단지 SKT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사를 잘 읽어보시고 또 해외의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 찾아보시고 제가 혹시라도 관심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정리해 놓으시면은 제가 방문했을 때 좀 상세하게 좀 답변을 드릴게요. 뭐 지금은 이제 이게 녹음이 되는 녹화가 되는 세션이기도 하고 또 정보 자체가 민감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제 전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아, 뭐 예를 들어 여기 나왔으니까 이제 8300번을 만약에 공격자가 악성 코드의 명령 제어 채널로 쓴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탐지하냐면 8300번 하면 이제
8300. 예, 이것도 좀 이따 나오는 것도 좀 기다려 보고요. 보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 IP 한국에 있는 이 IP가 케냐에 있는 이 IP에 8300번에 계속 접속을 하면서 패킷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가지고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전형적인 백도어형 패턴이고 어, 자, 봅시다. 이 IP는 KT 있는 IP고 이 IP는 특성은 보시면은 이제 리눅스 컴퓨터죠. 7547 열려 있는 거 보니까 이제 IoT 장비일 가능성이 매우 큰 리눅스의 이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장비에서 보시면은 요 케냐 IP로 이제 지속적으로 어, 통신을 보내고 있는데 이 케냐 IP는 자, 한번 정보가 있나 보죠. 102 213 179 157. 요거는 나이로비에 있는 IP고 마이크로틱 라우터거든요. 이게 마이크로틱 라우터가 뭐냐면 슬로베니아에 서 만든 저가 인터넷 라우터인데 이게 본넷으로 활용될 만큼 취약점이 한 번 있어가지고 공격자들이 매우 어, 그 종종 활용하는 그런 공격 자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거 나왔을 때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랬지만 정보는 여러분한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틱 라우터 이렇게 찍어 보시면 여기 보면 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본넷으로 활용되고 있는 마이크로틱 라우터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뭐 OS도 본넷 어떻게 나와 있어서 여기도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공격자가 요 라우터를 해킹해서 이 한국에 있는 IoT 장비를 제어해서 여러 가지 악성 행위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탐지할 거냐? 이 장비는 이 라우터에서 직접 접속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라우터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그 인터넷 주소를 나트라고 해서 내부망 주소로 바꾸고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뭐 192나 176, 172, 뭐 10 주소로 바꾸잖아요. 바꿔 있기 때문에 나트 테이블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공격자가 이 나트 테이블까지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서는 항상 이렇게 아웃바운드 통신을 내고 이렇게 탐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넷을 잡을 때 나 그러면은 얘랑 다 붙어 있는 애를 한번 잡아보겠다. 그러면 이제 몇 개나 될지 모르지만 1, 2, 2번인데 달러 3은 KR이죠. 달러 3은 KR. 그러면 얘한테 붙는 IP는 몇 개냐? 31개의 IP가 얘한테 지속적으로 붙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감염된 나머지 31개를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31개 IP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가 누구냐? 그러면은 여러분 똑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질의를 해보면 얘가 누군지 쭉 알려주죠. 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이제 KT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IP가 뭐 더 깊게는 안 가겠지만 얘가 이제 어떤 형태의 장치고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알고 이제 대응을 이게 한 번 분석했지만 비콘 지점을 찾아서 식별했기 때문에 이 명령지어에 붙어 있는 나머지 모든 IP들을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이게 아주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시면
이렇게 이제 명령 제어 채널 C2 대응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제어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 뭐 이거 말고는 거의 방법이 없다. 뭐 아니면 이제 호스트에서 분석하는 방식도 있지만 통신 트래픽 볼 때 대부분 이런 방식인데요. 이제 이 BPF 필터가 어 이제 왜 이런 방어 체계를 우회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얘가 패킷을 스니핑하고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여기서 어,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쭉 이렇게 패킷 스니핑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 이제 제가 만약에 아, 뭐 이렇게 DST 이렇게 필터를 걸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걸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모든 걸 듣고 있지만 1.1.1.1이라는 것 자체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패시브하게 듣고 있기 때문에 에, 방어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악성 행위를 탐지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가 이렇게 던지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시면은 제가 1.1.1.1에 키사.5R.KR을 던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액티베이트 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던지지 않고 뭐, 뭐 없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갖고 특정 스트링을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여기다가 난수를 붙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난수를 붙여가지고 던지면 식별이 딱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요게 들어오면은 이 악성 코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나는 명령어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1번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제일 앞자리를 해서 요거를 2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3번이라고 하면 세 개의 명령어가 이제 프로세스에 전달이 된 거죠. 세 개의 명령어가 전달이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 1병 이제 012인데 이제 1, 2, 3이라고 합시다. 첫 번째 케이스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리버스 쉘 를 연결하는 겁니다. 리버스 쉘은 뭐냐면 이번에도 이제 그 SKT 구간이 세 개의 구간이 이제 완전히 그 피해를 입었고 완전히 점유가 돼서 폐쇄망과 중계망과 OA망 사이에 공격자가 완전히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는데 이때 공격자가 HSS 서버에 BPF 도어를 설치한 위치는 이제 폐쇄망이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통신이 안 돼요. 근데 어, 이 인터넷 통신이 되는 구간하고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결을 해서 이제 공격자가 제어를 해서 아까 같은 패킷을 보내야 되는데 그 보냈을 때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폐쇄망과 일반망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방화벽이 존재합니다.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통제 장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 폐쇄망에서 인터넷망으로 나가는 건 가능하지만 인터넷망에서 폐쇄망으로 들어오는 거는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이런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망에 존재하는 공격자가 폐쇄망에 존재하는 네트워크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접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접근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사용되는 기술이 리버스 쉘입니다. 리버스 쉘을 운영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경우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집에서 학교 컴퓨터를 쓰고 싶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집에서 접속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죠. 그래서 나 학교에 컴퓨터 붙어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방화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접속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 집 컴퓨터에 이제 리버스 쉘을 뚫어놔요. 리버스를 뚫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마치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는 것처럼 컴퓨터를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게 공격자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리버스 쉘을 뚫으면 인터넷망에 존재하는 공격자가 마치 폐쇄망에 있는 것처럼 어, 이제 컴퓨터를 쓸 수가 있는데 이때 문제는 뭐냐? 이 쉘을 누가 열어줘야 되냐면 폐쇄망에 있는 BPF 도어가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다시 말한 것처럼 이렇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명령어가 왔을 때, 뭐 여긴 제가 아무거나 적었지만 여기 값을 보면은 뭐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딩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다 할 때 만약에 이거가 들어오면 케이스 젤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수도 코드지만 그다음 만약에 두 번째 거 저희가 2번으로 했었죠. 이게 들어오면 뭐 아무거나 적은 거지만 뭐 공격자도 아무거나 적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공격자의 옵션들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라이브 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략 수도 코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 이제 패킷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도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옵션이 나머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악성 코드고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단지 아, 정상적인 접속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컴퓨터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공격자 다 운영하는 거죠. 다른 어떤 대단한 기능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공격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격자라면 첫 번째 뭘 하겠습니까? 살아있는지 봐야 되죠. 그래서 요 스트링을 딱 보내는 거죠. 요 스트링을 보내면 이제 뭐 보내볼게요. 뭐 아까처럼 해서 이제 뭐 좀 빨리 하겠습니다. 보내면 이제 라이브 체크를 하면은 얘가 나 살아 있어요라고 이제 통신을 보내요. ICMP 같은 것들을 이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얘가 이제 동작하고 있구나 이제 우리 알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명령이 안 먹히는데 이게 동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방해벽이 없는 내부 구간에서 이동을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랩 환경에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의 컴퓨터를 제어하고 싶어요. 그러면 포워드 쉘을 열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이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A라는 학생이 있고 어태커죠.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의 컴퓨터에 접근하고 싶어요. 근데 A, B가 어, 하나의 공통된 네트워크에 있고 방화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트워크로 접근 가능. 여러분들 컴퓨터 그렇죠? 그러면 이제 A가 두 번째 패킷을 허위 패킷을 전송하면 이 B 컴퓨터는 자기가 쉘을 열어가지고 아무나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정 포트를 오픈하는 거죠. 그러면 A가 B에 바로 접근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라 그러냐? 정방향 쉘, 포워드 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 근데 만약에 A가 있는데 A가 있는데 방화벽이 있어요. 그다음에 B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A가 B 자원을 운영하고 싶은데 방화벽이 있어서 이렇게는 못 가요. 이렇게 못 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면 B가 A한테 연결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가능하니까. 이거는 안 되게 돼 있지만 이거는 왜 가능하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지금 나가는 건데 인터넷에 못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리버스 쉘, 요게 포워드 쉘, 요 두 개 기능만 있으면 기점유된 모든 자원에 대해서 완벽한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공격이 왜 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돈을 들인 기업 중에 하나고 가장 뛰어난 보안 담당자들이 있는 곳 중에 하나고 가장 뭐 뛰어나다고 세칭 얘기되는 보안 체계를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어, 문제가 일어났냐?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술 대응의 한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술 대응의 한계가 뭐냐? 이제 전술이라는 거는 어, 이제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전술 대응은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면 비콘이 발생이 된다. 비콘이 발생이 되면 우리는 비콘을 탐지해서 악성 코드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은 모든 비콘을 잡는다. 이런 게 이제 전술 대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격자가 이제 어디를 찌르냐면은 비콘이 발생하지 않는 악성 코드를 내놓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격자는 어, 완전히 공격 행위에 대한 시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방어자는.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어떻게 잡냐? 당연히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잡냐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감염 시스템이 다수인 경우에 허위 UDP 패킷을 사용하면은요, 이제 생각해 보시면 목적지 IP는 반드시 내가 있는, 내가 보는 그 목적지 IP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적지 IP에다가 UDP 통신을 보냈을 때 나는 어떤 행위를 하냐면 커널에서 이 소켓이 없는 경우에는요, 이제 데스티네이션 언리처블 혹은 이제 그 포트 언리처블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포트 언리처블이라는 게 있게 됐을 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포트 언리처블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쉘이 열리게 되죠. 그럼 쉘이 열리면 이제 정방향 쉘이 열렸을 경우에는 임의의 장소에서 내가 보는 쪽으로 이제 통신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이제 장기 지속 통신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제 리버스 쉘이 열리는 경우 어떻게 되냐? 반대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술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격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택권을 제거하고 단지 몇 개의 선택권만 남겨놨을 때 탐지할 수 있다. 여기서는 공격자는 패시브 상태에서 탐지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움직이면 그때는 바로 탐지한다. 그리고 움직였을 때 공격 행위가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친구 컴퓨터를 바로 예를 들어서 로그인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뒤져봐야 원하는 걸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공격자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막상 공격이 끝난 다음에는 이런 문제들이 귀신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공격이 진행되는 중에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실제 그럼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분석하는 이유도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분석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옛날의 방식으로는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제시한 방법 이외에도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공격자가, 예를 들어서 공격자가 100가지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를 탐지하는 방식. 이게 이제 악성 코드의 시그니처로 탐지하는 방식이죠. 그거는 우리는 하나의 악성 코드를 잡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99개의 악성 코드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격이 바래지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펄스 네가티브가 일어나는 거죠. 공격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느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어떤 방식을 쳐야 되는가? 공격자는 리버스 쉘이나 포워드 쉘을 반드시 열어야만 공격 행위를 할 수 있다. 근데 리버스 쉘과 포워드 쉘은 기존에는 열려 있지 않는 방식이고 해당 IP에서는 리버스 쉘과 포워드 쉘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던 거죠. 공격 이전에는. 그래서 이런 변화 추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 굉장히 그 시사점이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미디어에서는 이제 자극적으로 어떤 뭐 통신사에 관련된 과금 정책이나 뭐 계약 이런 것만 다루지 실제 사이버 보안 입장에서 전술적인 부분을 접근하지 않는 하는 곳은 없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시고 뭐 혹시라도 나중에 면접을 할 때 면접자가 자기는 몰라도 물어볼 수 있어요. BPF 필터 어떻게 탐지할 거냐. 그런 일이 또 인생에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거 외워서는 안 되는 거고요. 본인이 로직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정기적으로 하던 어, 수업으로 가서 긴 건 오늘 할 건 이제 긴 거는 아니고요. 이제 데이터 분석 기존에 이어서 어, 저희가 4월 15일까지 했는데 뭘 했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악세스점 지jet하고 요 피켓 파일도 분석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통적인 악성 코드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려면 저희가 이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이 로고는 실제 사용됐던 로고로 보시면 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을 서핑해 보시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어, 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가시면은 이렇게 이 경찰청 자료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사고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린 이제 가장 정확한 자원이겠죠. 그래서 어, 보시면은 이제 그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이제 2009년에 일어난 공격이거든요. 2009년이면은 벌써 26년 전인가요? 아니요, 10년, 25년, 16년 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어, 공격 컴퓨터를 몇 대를 사용했냐면 이때 파일 정보를 수집하는 데만 59개국에 416대, 뭐 제휴출 서버 3대, 뭐 PS 사이트 총 뭐 35개, 뭐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을 수행할 때 이제 우리나라는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어, 전혀 여기에 대응하지 못했어요. 2009년에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사람인 게 2년 있다가 똑같은 공격, 3사 디도스가 일어났을 때는 저희가 100% 대응을 했고,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 보시면은 악성 코드 유포지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웹로그죠. 이렇게 웹로그가 있고 통신 로그가 400만 라인 정도 되는 로그가 있는데 이 로그를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이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공격을 분석할 때는 우리가 이제 공격의 규모를 알 수가 없고 방어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지 알 수가 없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웹로그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여기 감염된 서버 공격자가 이제 감염시켜서 공격에 활용된 서버 중에 하나고요. 어, 여기를 통해서 이제 하드 드라이브를 삭제하는 그 유명한 이제 그 부트레코드 그 삭제 악성 코드를 이제 실행시킨 그 다운로드 받은 그 서버입니다. 그래서 어, 이 해당 서버를에 대한 로그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게 피드백이 약간 불안한 게 지난번에 했던 건가 하는 생각이 있지만 어차피 이거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2차 분석, 실제 통신 로그 분석까지 할 거거든요. 실제 그 디도스 패킷이 어떻게 보이고 이걸 어떻게 방어하는지까지 다 볼 겁니다. 그래서 한번 했더라도 리뷰한다는 방식으로 마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자, 저희가 다 이렇게 오픈소스 도구만 이용을 해도 다른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어, 빠르게 이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은 프린트 3, 2, 1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시점이 악성 코드가 유포된 시점이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이 튀잖아요. 이때가 악성 코드가 유포된 시점인데 이때가 이제 7월 3일부터 공격이 일어난 시점 77 디도스에서 악성 코드 유포 시점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해당 로그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악성 코드 어떻게 탐지할 것인가? 저렇게 로그가 많이 올라갔다면 URL 자체의 중복성 체크하는 것으로 문제를 탐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아닐 땐 다른 방식을 쓰면 되지만 뭐 3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자 보시면 그래서 명령어를 돌리면 예, 이렇게 가장 많이 딜이된 URL이 나오죠. 이게 여러분들 보실 때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아주 지배적인 수가 이 URL을 질의한 걸로 알 수 있어요. 여기 나오죠? 이게 어떤 URL이냐? flash.gif를 컬링한 게 다른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 웹로그를 분석하시면은 하나의 페이지에 있는 URL들이 동시에 컬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패턴들을 보여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뭔가 좀 따로 놀고 있는 패턴이 보이죠. 그래서 얘를 살펴봤더니 flash.jf더라. 근데 실제 분석을 보시면은 하드 드라이브 삭제를 수행한 악성 코드가 flash.jf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요걸 가지고 이제 뭐 악성 코드 수를 당연히 찾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얘한테 컬링한 게 악성 코드 수가 될 테니까. 그래서 자, 그럼 첫 번째 IP를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아주 평이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다뤘지 않았나 하는데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제시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어 이게 그냥 우리가 분석하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공격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IP들을 제가 한번 모아 볼게요. 1번 모아 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어택.ip 하면은 이제 어택커들의 IP만 다 나오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가질 때 디도스 대응을 위해서는 한번 지난번 설명한 것 같은데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에 대한 구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해외망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의 관문국에서 인터넷 우리가 그림 그렸었죠? 어, 뭐 어렵겠지만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구조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격자가 내부망에 있으면 이거를 대응하기가 이제 불가능하죠. 국내 입장에서.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GOIP 룩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 어태커.IP를 한번 다 해서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면 이렇게 쭉 국가명이 여기 보면 이제 그 IP들의 국가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를 다 돌리려면 한 1, 20분 걸리니까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요게 이제 아까 제가 그 파일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국가명이 1, 2, 3, 4, 5, 6번이 이제 국가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국내 IP가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방어가 기존의 그러니까 관문국 기반 방어는 불가능한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런 구조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시간이 한참 됐으니까 이제 뭐 SKT 잠깐 하고 지난번 했던 것들을 다룬 이유는 다음번에 우리가 이제 그 제가 방문을 드려서 한번 분석을 같이 해볼 문제는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격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패킷, 공격 패킷을 가지고 분석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실제 이 공격을 분석하기 전에 여러 가지 본넷, 여러 가지 디도스 타입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도스 형태를 몇 개를 특정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디도스 공격을 어떻게 탐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뤄볼 건데, 어떤 데이터를 이용할 거냐면은 어, 상당히 큰 데이터를 이용할 겁니다. 보시면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여러분들 가서 다운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캐나다에 있는 CIC 데이터셋에 보면은 웬즈데이, 여기가 이제 디도스 공격이 있고, 가보시면 이제 어, 언제 공격이 있고 무슨 공격인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이 사람들이 한 거와 다른 분석을 해도 동일한 정보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가져올 건데,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이제 URL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은 Intrusion Detection Evaluation 데이터셋이라고 있고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Wednesday 패킷을 받으려면 여기서 다운로드 데이터셋 하시면은 요거 집어넣으면은 다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URL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다운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테니까 다운 받아가지고 다음번 분석할 때 분석하기 전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제가 채팅창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여기다 적지는 못하고요. 진짜 여기인데 이게 이제 URL이고 여기서 웬스데이 것만 다른 것도 관심 있으면 다운받으면 되는데 웬즈데이 것만 다운받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웬즈데이 다운받고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이제 12G짜리 파일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다운받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다운받고, 우리가 이 파일을 가지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기 있는 공격을 완벽하게 탐지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한 네 가지 정도, 뭐 골덴아이나 헐크도스 이런 아주 일반적인 공격들이 있는데, 이런 방식 말고 공격의 특성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 똑같은 겁니다. 이 BPF 도를 얘기한 이유도 어, 공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디도스 공격의 종류는 수백만 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냥 만들면 되니까. 근데 그 수백만 가지의 디도스 공격을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로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어느 자원의 고갈을 노리는가를 가지고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 저희가 이걸 꼭 디도스 대응하라고, 물론 그런 효과도 있죠. 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이 방어 체계의 구축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방어 체계를 구성해야 되는가에 대한 좋은 메시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데이터 그냥 보시면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뭐 여러분들 분석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걸 분석한다는 거는. 근데 방법을 알면 굉장히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는 것도 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웬스데이 워킹 아워 관련된 분석을 우리가 진행할 텐데 여러분들도 이게 딱 단기간에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아, 그 이런 실제 위협 분석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요 웬스데이 피켓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이제 한번 시험적으로 분석을 해보시는데 어떻게 해보시는냐면 여기 페이지에 가면 가이드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웬스데이로 들어가면 어느 시점에 무슨 공격이 있고 어느 시점에 무슨 공격이 있고 여기 보시면 나오죠. 어, 근데 참고로 요 시간은 이제 캐나다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 시간으로 변환해야 되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요 시간, 요 시간, 요 시간, 요 시간에는 이렇게 공격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공격을 그러면 어떻게 탐지할 거냐? 뭐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지하는 걸 제시하고 있지만 저희는 딱 한 가지 방법으로 이 모든 공격을 딱 두 개로 나눠서 탐지할 수 있다. 뭐 사실 한 세 개 정도 되지만 두 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 시간에 제시 드릴 생각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SKT 사고 관련해서도 저희가 뭐 녹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거, 왜 그런 좋은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탐지하지 못했는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향후에 이제 위닝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인식하시고 진행하면 뭐 이제 여러분들 사이버 보안에 여러분들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늦게 시작해서 한 시간을 정도 맞춰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어, 그 다음 시간에는 온사이트에서 조금 더 길게 좀 진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뭐 학생분들 이게 질문 어렵잖아요. 받아갖고 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질문이 이게 어려우니 이런 것들은 다 적어놨다가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어, 이제 이 난상 토론 방식도 되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질문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우리가 대면으로 보고 현 시국에 일어난 사건들 뭐 저희야 이제 민간협동 조사단 참여해서 실제 SKT 내부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실제 사고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급하게 시작했지만 많이 고생하셨고 이제 저희가 중간을 넘어서 사실 지금 이제 5월이기 때문에 사실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한 달 기간 동안에는 조금 더 실제 사고를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관련된 로그 분석 여러분들이 한번 진행하면 이제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제가 질문 드려서 보겠습니다. 가능하니까 실제 학교 가서 강의실에서 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